우리 결산 문제를 봅시다. 결산은 항상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가서 이제 문제 볼게요. 1번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 1200만원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 2000만원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이 발생하였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의 경우 미수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기본 틀이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죠. 그럼 기본 틀이 예수금에 대해서는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변에 있겠죠. 정리하는 거니까 이걸 차변으로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오게 될 거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외국산 ERP 쓰는 프로그램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부가세 대급금이라 적혀 있고 부가세 선급금이라고 적혀 있는 그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 돈 미리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서 내 돈이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 얘는 자산인데 차변에 있겠죠. 그럼 이걸 정리하는 거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다. 이렇게 먼저 위치를 잡으세요. 근데 차변에 쓸지 대변에 쓸지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정리하는 분계면 반대쪽으로 보낸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정리하는 거니까 얘들이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이 안 날 때 어떻게 하냐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는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보면 항상 첫 화면에 이 부가세 대급금이 보일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이. 그럼 부가세 대급금의 잔액이 차변에 있죠. 그럼 얘 정리하는 거니까 얘를 대변에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차변 대변 생각 안 나면 부가세 대급금 찾아보면 우리는 잔액이 적혀 있는 곳이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대변에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이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쓰겠지. 같은 개념을 쓸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항상 시험 때는 이 금액을 알려줄 거예요. 문제에서 알려주는 이유가 일반 전표, 매일 매출 전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금액이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금액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럼 알려준 금액을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부가세 예수금도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쓰고 나서 얘 둘이 차이만큼이 뭐 대변에 지금 오겠죠. 그럼 예수금이 매출세액이니까 얘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 붙으니까 부채라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인데,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금액이 더 크다면 그럼 차변에는 우리가 돈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차변에다 써주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이 크면 차변에 미수금이라 쓰는 거고, 부가세 예수금이 크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200만원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빼고 납부해야 되겠죠. 세액공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빼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만원에서 만원 뺀 799만 원을 우리가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이 만원, 자 대변이죠. 그래서 얘를 자비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 자비익이 수익인 건 알잖아요. 그죠? 잡손실이 비용이고 자비익이 수익이겠지. 그래서 반대로 생각이 날 리는 없겠죠.
그럼 제가 분계를 위해서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만약에 가산세가 있다면 차변의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라고 나올 거예요. 가산세가 있다면. 그럼 가산세만큼 더 납부해야 되니까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분계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2번.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원을 미리 받고 수령일의 전액 임대료로 계상하였다. 매출로 계상했대요. 월화계산하며 회계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이번에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매출 400번대의 계정으로 처리를 했나 보네요. 어떻게든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수익. 이해가시죠? 수익의 자리는 어디라 그랬죠? 대변. 그럼 대변에 있던 건데 지금 결산에 나온 거는 지금 이연이니까 차변에 임대료 수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 틀이 그 반대쪽에다 써주는 거잖아요. 우리 임차료 같은 비용일 때는 임차료 처리한 거 비용 차변 거 생각해서 대변에 임차료부터 썼죠. 그것처럼 임대료 수입이다라고 처리했으면 이걸 대변에 쓸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연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 반대쪽에 오는 계정 과목은 선수수익이죠. 비용에 대해서 반대에 오는 계정은 선급비용이고 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처리할 거는 지금 임대료 수입을 취소했어요. 왜 취소했을까? 내년 거니까 올해 거 아니라고 취소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년분, 내년이 4개월치네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버려야 되는 게 1년치가 아니에요. 6개월치예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치라는 거죠. 한 달에 20만원이니까 4달 치면 80만원이 내년 거죠. 그래서 내년에 80만원치를 지금 취소해 주는 거예요. 내년 거. 그럼 이 80만원만큼은 내년 거 미리 받은 수익이다라고 정리해 주는 게 지금 수정 분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먼저 꼭 계정 과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계정 과목 파악했으면 그 위치에 반대쪽으로 먼저 쓰는 게 개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매출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런 표현 안 썼으면 비용 처리, 수익 처리했다면 영업외 수익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 수입이라는 매출 계정 과목 썼다고 했으니까 이 계정 과목을 취소해 준 거예요. 자, 다음 3번.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증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전표는 하나로 입력할 것. 2020년 귀속 사채의 액면 이자는 55만원으로 보통 예금에서 이체됨. 2020년 귀속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21만 5,300원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거 다른 회차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건 답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사채 이자 지급하는 회계 처리를 보면 위치를 보면 첫 번째 할인 발행이면 차변의 이자 비용, 유효 이자, 대변에 이자를 보통 예금으로 주면 보통 예금, 액면 이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상각액을 써주는 게 할인 발행에 대한 이자 지급 분계고, 할증 발행에 대한 이자 지급 분계는 차변의 이자 비용, 유효 이자,
대변의 보통예금 액면이자인데 할증 발행은 액면이자가 더 커요.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액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할인 발행은 내 액면이자가 작죠. 할인 발행은 그래서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 대변 차이가 대변에 나오게 될 거고, 할증 발행은 내 이자인 액면이자가 더 커요. 그래서 대변이 더 크니까 차변에 우리가 차이가 작게 될 거고, 그 금액이 할증 발행 자금 상각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문제에서 여기에서 할증 발행 자금 상각액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 분계가 이 이야기죠. 자, 위치는 이자 비용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고 대변의 보통 예금이에요. 그럼 우리 액면이자가 55만원이라 그랬으니까 55만원만큼 보통 예금에서 나가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21만 5,300원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분계 내용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는 이 둘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33만 4,700원이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한 80회차 후반인가? 중반인가? 그때 이걸로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거 두 개를 알려줬으니까 합친 게 유효이자인 게 나왔고, 이때는 이제 이걸 알려줘서 이제 이자 비용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4번 당해년도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 1억원, 관리직 6천만원이고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는 생산직 5천만원, 관리직 2,500만원이다. 당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산한다. 그럼 지금 이 금액의 100%를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스크 잘 안 보이죠?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의 100%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글자도 좀 보세요. 가끔씩 50% 한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그럼 우리가 설정할 금액이 이제 이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전부 다니까 지금 우린 차이 나는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 차이 5천만원 보충해주면 되고, 얘는 이 금액하고 이 금액 차이 얼마죠? 3,500만원 보충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아래쪽 보니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니까 자동계산 어차피 들어가야지 편하겠네요. 그러면은 자동계산 가서 할게요. 보충예금 봤으니까. 자, 그리고 5번은 외상매출금 미수금 잔액에 대해 3%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을 한대요. 자, 그럼 이 4번, 5번은 자동 계산할 거니까 1번부터 3번만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먼저 분계를 할게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문제에서 2천만원이라고 했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1,200만원, 자비익이 만원이 있어서 우리는 다음 달 25일날 799만원을 납부할 거다 이렇게 분계되는 거고, 또 차변에 임대료 봤을 때 지금 매출이라고 적었죠. 매출은 400번대예요. 영업수익은 우리 900번대에는 영업의 수익인 거고, 매출인 임대료 수입이 내년 임대료 미리 받은 게 80만원이고 우리는 미리 받은 수익이다 8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사채는
대변의 액면이자가 55만원 나갔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가액이 21만 5,300원이고, 그럼 나머지 금액이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면 수동예산 3개는 끝이 났네요. 자, 이제 수능예산이 끝났으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대손 충당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마지막 시간에 푼 것처럼 우리 계산자료 입력을 이용해서 분계하라는 말이 없죠. 그럼 환입이 있으면 수동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손 삼각 버튼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혹시 마이너스 뜰까봐. 그럼 마이너스 뜰 일은 없겠네요. 지금 보니까 다 플러스고, 얘를 3%로 바꾸고, 그리고 습관성으로 매출 채권을 하면 안 돼요. 문제 보면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 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만 할 거니까 받을 엄도 지우고, 단기 대여금 지우고, 선급금 지우고, 설정하라고 한 것만 남겨둬야 되겠죠. 그렇죠? 설정하라고 한 것만 둬야 되니까. 자, 그럼 이 두 개만 남겨놓고 이제 결산 반영 누르면 5번 문제는 준비가 된 거고, 그럼 여기에 외상 매출금 보충할 금액하고, 그리고 아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이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줄 금액하고, 이제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자, 다음 우리 퇴직급여에 대해서 보충할 거, 방금 생산부 직원은 퇴직급여 전입액 적혀있는 곳에 방금 1억에 5천만원 잔액 있으면 5천만원만 보충해주면 되고, 5천만원만. 다음 판관비에서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우리 3,500만원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끝났으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의 생명인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이제 자동결산 분계 완료. 이걸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산 문제는 끝이 났네요. 다음 원천징수 문제를 볼게요.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영미의 아래 5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수당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어 체크하고, 월정액 정기 부정기 여부는 무시한다.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전월 미환급 세액은 66만 3천원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아래 급여대장 보면 지금 식대하고 육아수당이 비과세라고 했고, 공제는 특이한 사항이 없네요.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는 우리 수당공제 항목에 특이한 걸 많이 집어넣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자, 그럼 원천징수 탭으로 가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고, 자, 수당공제로 가서, 자, 급여명세서의 순서대로 보면 먼저 월차 수당이 있고, 다음 상여가 있고, 식대 비과세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다음 육아수당은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육아수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육아수당 만들어주고,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것 전부 다 부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라고
체크를 하고, 월정액 정기는 정기 부정기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 수당 등록 끝났으면 이제 급여는 5월달 급여를 급여대장의 지급일이 5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직원 이름이 이영미니까 자, 이 직원한테 금액 230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일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써주면 급여자료 입력은 끝이 났죠.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자, 5월부터 5월로 쓰고 자, 이제 방금 입력했던 소득세가 들어왔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63,000원 있다라고 했네요. 63,000원이다라고 써주고 그리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도 끝났네요. 자, 우리 화면 닫으신 분은 열어주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줌에서 녹화된 거 전부 다 노동부로 보내주는 거예요. 노동부가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엄청 궁금한가 봐. 근데 지금 제가 평소에 많이 신경 안 쓰는데 왜 신경 쓰냐면 이번 주말반에 비대면 수업을 우리 반만 해요. 우리 훈련기관에서. 그래서 노동부에서 지금 우리 훈련기관에 코로나 확진자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쪽만 하고 있죠. 전부 다 연기인데 우리만 비대면해서 우리 것만 제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전체 반이 다 가면 어떻게 걔네들 다 봐? 못 보지. 근데 우리 것만 가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2번.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사무직 사원 최민상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부양가족 탭은 무시할 것. 자, 그럼 일단 뭐 총급여 5천이니까 뭐 급여 가지고 문제가 될 건 없네요. 자, 그럼 추가자료에서 가족사항을 먼저 좀 보면 배우자는 뭐 나이 상관없고 소득 없고 우리 자녀는 취약전 아동이네요.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65세 이상이시고 주거연평상 별금은 문제없고 가족관계는 신경쓰지 말라 그랬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2,400이면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만 소득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를 보면 본인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은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빼고 본인 자동차 보험료, 배우자 보장성 보험, 자녀 보장성 보험 문제가 없죠. 다 기본 문제 대상자였으니까. 의료비에서는 본인 보약 구입인데 건강 증진 목적 얘는 안 되죠. 자, 모친 질병 치료비 220만원. 얘는 어머니는 65세 넘으셨죠? 뭐 소득금액에 의료비는 상관없으니까 이건 되고. 그럼 카드 결제됐는데 카드에 아래쪽 확인해 보면 어머니 신용 모친 병원비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다음 배우자 임플란트 시술비 이것도 의료비가 되고 본인 대학원비는 뭐 대학원은 본인만 되니까 본인이니까 상관없고 모친 대학 등록금 뭐 소득 금액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 유치원비
문제없고,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문제없고, 배우자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본인 신용카드 1305만원 중 의료비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병원비 220만원은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고, 그럼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 더 받아야 되니까 별도로 빼서 분리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배우자 카드도 문제없으니까 얘네들 분리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이번에 최민상씨 첫번째 보험료는 55만원, 72만원, 그리고 24만원. 이렇게 하면 포장성 보험 일반에 151만원이 들어가고, 다음 의료비에서는 모친의 질병치료비 65세 이상이니까 220만원, 배우자 임플란트비 200만원. 다음 교육비에서 본인 대학원비는 600만원이고, 그리고 자녀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100만원이고, 기부금은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 300만원이고,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일단 제가 더하기 빼기만 좀 하고 들어갈게요. 신용카드에서 본인 거 1305만원에서 대중교통 사용분 90만원 빼고, 전통시장 사용액 9만원 빼고, 배우자도 신용카드네요. 그럼 700만원 더하고, 전통시장 빼고, 대중교통 빼고, 전통시장도 빼고, 그럼 딱 1800만원이 신용카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800만원이 되고, 다음 대중교통은 본인 거 90만원, 그리고 배우자 거 15만원 합치면 105만원, 대중교통 105만원이고, 전통시장 본인 거 9만원, 배우자 거 91만원 합치면 딱 100만원이네요.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이 사람은 320만원을 연말정산 받게 되네요. 그죠? 자, 시험 때 이거 다 입력하고 나서, 입력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문제지에 이걸 적어 가세요. 문제지에 이걸 적어 가면 가서 가답안 나왔을 때에 아마 그림 나오는데, 그 답안지에 보면 그림 같은 거 막 나오죠.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일치하면 거의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우리 이걸 작성하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까지 끝났고, 이제 우리 이론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대송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그죠? 지금 얘 틀린 게 뭐죠? 매출 채권은 판관비고 기타 채권은 영업 외 비용이 기타에 대한 상각비로 쓰잖아요. 분기할 때 그러죠. 얘는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썼고 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썼죠. 그렇죠? 자, 다음.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거고. 자,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은 재화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우리 생산이나 판매 관리 활동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고, 이번에 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 국공채의 매입 가격은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게 아니죠.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죠. 지금 얘는 지금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얘는 액면 가격하고 우리 여기에 국공채의 액면 가격과 공정가액 차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액면가액하고 공정가액 차이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잖아요. 근데 얘 사오는 국공채 가격은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처리하는 거고, 근데 처리할 때에 공정가치를 우리는 취득원가로 삼고 차이나는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다음 3번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우리는 현물 출자한다는 건 주식 발행하면서 물건으로 받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면 물건으로 받을 때는 주식을 발행해서 물건을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발행하면 돈을 받겠죠. 그 돈으로 그 물건을 샀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발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주식의 시가를 우리가 취득원가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동종자산 교환은 우리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장부가액을 쓰는 거였죠. 이중자산 교환은 또 우리 거 팔고 산 거였기 때문에 공정가액을 사용하는 거였고, 얘는 장부가액을 쓰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3번 보면, 자, 주식회사 우리가 보유한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020년 계상되는 단기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단기매매 증권의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수익 비용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고. 그럼 그냥
평가한 만큼이 전부 다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단기 손익의 차이 물어봤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익 비용으로 들어갈 거고, 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자본이니까. 그럼 평가한 금액이 전부 다 차이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만원에 산 거를 1,500원으로 평가했으면 한 주당 500원씩 1000주면 50만원만큼의 우리는 영업의 수익,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렇게 차이 날 거니까 이 둘의 차이는 이만큼만 나겠네요. 그죠? 그냥 얘 둘이 평가했을 때 아예 성격이 다르니까 그냥 평가한 금액이 전부 다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단기 손익이라는 건 수익 비용에 들어가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단기 순이익을 구성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우리가 팔았으면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재고자산에서는 우리는 다 제외를 하는 거고, 다음 3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금액의 매입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예, 맞죠? 취득시 부대 비용 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다음 3번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이미 선적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미 넘겼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적지 이후부터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얘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다음 4번에 재고자산의 장부상 소량과 실제 소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정확한 지문이네요. 자, 시험 문제에서 지금 2번 보기 같은 거 나오면 얘네들 있죠. 하나씩 다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목록 중에 한 개를 엉뚱한 걸로 넣어서 오답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하나씩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번에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우리 주식발행 초과금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뭉칠 수 없이 혼자 별도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나 감자차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합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조정은 자기주식만 별도로 쓰고 나머지는 주식 할인 발행 차감까지 전부 다 합쳐서 기타 자본조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되고, 다음 4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얘는 이익잉여금 이야기죠. 지금 얘네들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이야기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얘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이게 선택이 안 되네. 자, 다음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제조원가에 포함될 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500번대로 처리할 만한 것들을 하고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접재료비 들어갈 거고, 제조공장 화재보험료 되고, 얘네들 전부 다 제조 적혀 있네요. 얘네들 되고, 얘는 영업부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더하면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다 합이 58만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이건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7번. 다음 중 보조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우리 부분별 원가 계산할 때 했던 거예요.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분 간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부 방법이다. 직접 배부법은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신경을 안 썼죠. 2번 단계배분법은 배부 순위를 고려한 배부 방법이다. 단계배분법은 배부 순서가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다음 3번 직접 배부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부 방법이다. 아니죠. 직접 배부법이 가장 정확도가 낮죠. 용역수수관계를 얼마나 고려하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는 건데, 상호배우법이 그래서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니까 제일 높은 방법이고, 직접 배우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도가 가장 낮은 방법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배우법과 상호배운법은 보조부분 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단계배운법은 일부 고려할 거고, 상호배우법은 완전히 고려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도 맞네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8번. 다음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모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자, 당연히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당연히 부과해야 되겠죠. 지금 얘네들은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예정하고 아니면 실제로 발생했을 때하고 차이를 하는 거지, 얘네들은 당연히 실제 값을 가지고 개별 작업에 들어간 곳에만 집어넣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동일 기간의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제가 총 제조 간접비를 전체 조업도를 가지고 배부 기준에 잡은 조업도를 전체를 가지고 나누는 게 배부율이라 그랬죠. 거기에 실제 조업도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였어요. 다음 3번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우리 예정 원가 개별 원가 계산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 그랬죠. 그럼 이걸 예정 배부율로,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예정 총 조업도로 나누어 주는 게 예정 배부율이었죠. 자, 다음 4번에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지금 원가가 늦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발생하는 게 지연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죠. 실제 값이 나오면 우리는 예상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네요. 자, 다음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은? 단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공선 수량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공선 수량하기 위해서 기초 200개에다가 우리 착수 900개를 더하고 그러면 1100개죠. 그리고 우리가 완성 800개, 기말 150개. 그러면 많이 모자라네. 950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 이해가시나요? 어제 T 개정했을 때의 차병거, 대병거. 그럼 얘 둘이 같아야 되는데 차이 나는 만큼 공송 수량은 얘가 150개가 되고, 그럼 이 150개에서 얘가 150개인데 빼기 정상 공송 수량은 지금 완성량의 5%. 그러면 10%면 40개. 10%면 80개. 5%면 40개. 그러면 정상 공소는 40개죠. 그러면 비정상 공소는 110개가 되겠네요. 일단 3번, 4번 쓰는 사람, 3번, 4번 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정상공소는 완성품의 5%면 800개의 5%면 일단 40개잖아요. 그죠? 3번, 4번 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2번에서 비정상공소는 공성수량에서 정상공소 뺀 거니까 110개다.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당해년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간접비가 2,500원 과대 배부된 경우 다음 조건하에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있는데 실제로 발생했대요. 한마디로 실제 금액을 알려줬네요. 그럼 우리 실제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실제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되겠죠. 2,000원, 4,000원, 4,000원. 그래서 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 이유가 실제로 발생한 게 실제 금액인데 우리는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조 간접비는. 그래서 그냥 이 세 개를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실제 제조 간접비에서 과대 배부 2,500원이라는 건 예상을 만원보다 2,500원을 더했다는 거니까 한 2,500원이 과대 배부, 예정 배부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우리는 재화가 이동될 때는 인도할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였죠. 공급 시기에 제일 처음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적혀 있어서 얘는 틀렸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이동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위처는 못할 때에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럴 때 쓰는 거였죠. 다음 2번에 상품권 등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그러면 현물하고 상품권 교환되는 건 재화를 인도할 때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자기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는 증여할 때, 또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우리 약정주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자의 상호 성명,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 그거죠? 그럼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애죠? 공급 품목, 얘가 틀린 거네요. 자, 13번. 주식회사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당사 제품 5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0일에 선적하고 대금은 2020년 12월 10일에 수령하였다. 수출 관련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는 얘 수출하고 돈은 미래 받으면 우리는 선적일이 공급시기니까 이 공급시기에 미래에 돈 받으면 선적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선적일 11월 20일 날 기준 환율이죠. 그죠? 나중에 돈 받을 때는 이걸로 받겠지. 근데 이달에는 이날 기준 환율이니까 지금 5만 달러죠. 달러당 1,000원이면 얘는 5천만 원이겠네요. 답은 1번. 자,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기본공제는 1인당 얼마씩이죠? 150.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나이 제한 없으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까지 되고, 다음 4번에 거주자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렸네요. 이건 우리 실기할 때 공부한 게 이런 문제 나오니까 좋다. 그죠?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이자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보통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보통예금의 수입 시기는 원본에 전입돼 통장에 찍힌 날이에요. 그죠?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죠. 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받는 날. 이번에 통지예금의 이자는 통지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통지예금은 인출한 날, 인출일.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얘는 이자를 받기로 정기 예적금이 만기 때 이자하고 원금하고 수령한다 그러면 만기 때. 다음 4번에 비영업 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약정일을 가지고 해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받는 날, 얘는 통지일, 얘는 약정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얘는 자, 그럼 이제 우리 91회 끝났고 자, 우리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 캡처해 놓고 쉽시다. 예, 쉬었다 할게요.